10대부터 40대까지 누구나 즐기는 취미 하나가 바로 게임입니다. 아빠랑 같이 게임하는 아들, 이런 게 가능한 분야다 보니 이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은 그야말로 돈을 긁어모으는 현금 부자들로 유명하죠. 부자여봤자 얼마나 부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게임 대장주 NC소프트는 코스피 시가총액 무려 16입니다. 주가가 5년 전이랑 비교해서 5배 정도 급등했어요. 넷마블 주가는 97,000원이고요. 우리 금융지주보다도 순위가 더 높습니다. 2011년 일본 도쿄 증시에 입성한 넥슨은 9년 만에 기업 가치를 4배 끌어올렸는데요. 이미 지난달 한국 게임사 최초로 시가총액이 20조 원을 넘겼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물산과 맞먹는 규모죠. 실적도 탄탄합니다. NC소프트의 지난 1분기 매출은 7,311억, 영업이익은 2,414억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했죠. 넥슨도 1분기 매출 9,000억에 영업이익 4,450억입니다. 두 회사 모두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넷마블은 이 두 회사 대비 좀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매출이 5,329억 원에 달합니다. 예전에야 그냥 오락실에서 게임하는 수준이었지만 요즘의 게임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게임 산업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 게임은 음악, 애니메이션, IT 기술, 예를 들면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미디어가 다 들어가는 굉장한 고부가 가치 산업이죠.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이라는 말처럼 출시 때까지 데스밸리가 많이 존재하는 고위험, 고수익 산업이기도 합니다. 개발 과정에 많은 인력과 연구 개발비가 들지만 게임이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은 극히 적죠. 반대로 한번 성공으로 이어질 경우 버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이러다 보니 현재 게임 산업은 투자 여력이 있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수할 수 있는 대형 게임사를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게임사와 중견, 중소게임사 간 양극화도 심하고요. 나라로 보면 수출하기도 좋죠. 잘 아시다시피 게임은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고 경기의 흐름도 잘 안 타는 분야라서 보통 게임주를 경기 방어주라고들 하잖아요. 전통적인 제조업과 달리 국제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데다가 언어나 문화 장벽도 덜하니 해외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분야거든요. 무시할 수 없는 게임 산업이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리고 대형 게임사들은 전통 제조업과 맞먹는 시총을 자랑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면 게임 회사들은 돈을 도대체 어떻게 벌었을까요? 사람이 몰리는데 돈이 몰린다. 불변의 진리죠. 인기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딱 한 해 빼고 계속 매출액이 높아졌죠. 여기에 빠르게 모바일 게임이 시장을 장악한 덕분에 모바일로의 변환점에도 무리 없이 적응했습니다. 당장 NC소프트의 게임 리니지만 봐도 1998년 무려 22년 전 PC로 시작을 했었는데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내놓으면서 PC 시절의 인기를 이어갈 수 있었죠. 네, 사설이 길었습니다. NC소프트의 경우 이렇게 모인 사용자들이 내는 구독료와 부가 서비스가 주수입원입니다. 일명 현질이라고 하죠. 사용자들이 아이템 구매하고 이런 돈이 주수입원이었던 거예요. 에이 설마 하고 매출 구조를 봤더니 모바일에서의 부가 서비스 매출이 전체 매출의 58%를 차지하고 있네요. 다른 게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넥슨 역시 모바일의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던전 앤 파이터가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상황이고 2008년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인들의 현질로도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넷마블은 그나마 개인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다양하긴 한데요. 어쨌든 공통점은 바로 두터운 팬층의 모바일 기반 과금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3040 세대가 리니지와 함께 커오면서 현금으로 이런 엄청난 매출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지갑을 잡으려는 현질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 그러니까 돈을 내면 그 아이템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열어봤을 때 그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있는 상자를 파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유저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결국 끊임없이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는 전략보다는 이미 나온 대작 게임을 퍼블리싱하고 여기서 현금을 창출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돈을 잘 벌고 다 좋은데 그럼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갈 것인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를 좀 걱정스럽게 하는 우려 요인들이 있긴 합니다. 패러다임이 기존 밀레니얼에서 Z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Z세대는 게임을 가장 많이 하긴 하지만 게임 이용 시간과 접속 횟수는 모두
줄어들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임보다는 게임 동영상을 많이 보고요. 게임 플레이 시간이 짧은 캐주얼 게임이나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을 선호하는 Z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5G 기술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PC, 스마트폰, 콘솔을 가리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플랫폼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캐주얼 게임이나 배틀로얄 게임 중심의 글로벌 시장과 달리 한국 모바일 게임은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 수익 모델 기반의 방치형 RPG 게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빅테크들이 정확히 이런 방향에 발맞춰 게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것도 우려의 대목입니다. 개별 게임 구독과 아이템 판매에서 벗어나 이제는 넷플릭스 같은 구독 경제와 클라우드 게임, 그러니까 PC나 고가 장비 없이 빅테크들이 가진 클라우드 기반으로 PC, 스마트폰, 콘솔 어디에서든 끊기지 않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거죠.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게임 패스라는 게임 구독 서비스 모델을 내놨는데요. 게임 하나 구매할 돈으로 수백 개의 게임을 해볼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구독 모델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월 공개한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엑스박스 원 하드웨어 매출이 줄어든 걸 게임 패스 구독료가 상쇄했다고 나와 있기도 해요. 자, 이건 본격적인 변화를 맞설 양념에 불과했죠. 구글과 아마존까지 가세해서 클라우드 게임 경쟁을 본격 시작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패스에 이어 프로젝트 X 클라우드를 2019년 시범 출시했습니다. 아마존은 AWS의 막대한 데이터 저장 능력과 무료 게임 엔진 럼버야드를 통해서 최적의 온라인 게임 환경을 이미 구축해놨습니다. 일찌감치 게임 스트리밍 회사 트위치를 인수했고요. 2018년에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게임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게임온을 선보였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스테디아도 비슷한 컨셉이고요. 우리나라에선 국내 통신사들이 5G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5G 통신망의 특징인 초고속과 빅데이터를 가장 잘 소화할 수 있는 게 통신사다 보니 이제 게임사의 경쟁자가 통신사가 되는 그야말로 산업의 장벽이 게임에서도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이버가 백화점과 경쟁하고 카카오가 금융사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런 게임 패러다임의 변화는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포추는 5G의 상용화와 함께 이런 추세가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 게임사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너무 큰 우려는 시기상조일 수 있습니다. 한류가 아직 건재한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크진 않지만 중국에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고 북미, 일본, 동남아 등에도 활발한 수출을 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대목이거든요. 여기에 하반기에 줄줄이 신작이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우선 NC소프트는 4분기 리니지2M의 해외 진출이 평균 일매출을 끌어올려줄 거란 기대감이 큽니다. 하반기에 블레이드 앤 소울, 프로젝트 TL 같은 신작도 나올 예정이라 탄탄한 실적 기대감은 이어질 거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미에서 인기 많은 콘솔 시장을 잡고 Z세대를 잡기 위해 아예 글로벌로 진출하는 퓨저도 글로벌을 노리고 있고요. 넥슨도 기존 국간에 쌓아놓은 PC게임 시절 대작들을 모바일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미 최근 출시된 카트라이더 모바일 버전 러시 플러스가 선방을 하고 있고요. 콘솔 버전의 카트라이더, 20년 전 개발했던 바람의 나라 IP를 활용한 바람의 나라 연, 그리고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마비노기 모바일 게임 등 다양한 자사 게임을 모바일화하고 콘솔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넷마블은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아시아 출시, BTS 멤버를 활용한 신작 BTS 유니버스 스토리와 국내에서 순항 중인 A3 Still Alive 글로벌 출시도 앞두고 있고요. 국내에선 마구마구 2020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자체 개발한 게임 IP 검은 사막 매출 8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콘텐츠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한데요. 가장 앞장선 건 넥슨이에요. 얼마 전 1조 8천억 원을 콘텐츠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을 가장 잘 담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넥슨 김정주 회장은 이미 2015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즈니에 부러운 건 디즈니가 아이들을 쥐어짜지 않는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스스로 돈을 싸들고 와서 디즈니 콘텐츠를 즐기고 기꺼이 돈을 뜯긴다고요. 자, 앞서 매각 시도 때 디즈니에 우리 사달라고 찾아가기도 했었다는데 넷마블은 마블과의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고요. 스마일게이트는 대형 IP 크로스파이어를 활용해서 미국의 소니픽처스와 함께 영화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미래의 전설 IP를 활용해서 웹소설, 웹툰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웹젠도 뮤 IP를 활용해 웹툰을 만들어 이미 연재하고 있습니다.
게임계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 글로벌 게임 시장의 빅테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게임을 지키고 새로운 콘텐츠를 잡기 위한 게임사들의 외연 확장 노력도 계속되고 있고요. 빅테크의 노력이 시작은 됐지만 결국은 빅테크나 국내 게임사나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면에서 봤을 때 당장 과금을 포기하고 콘텐츠로 넘어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게임주들의 대표작들은 앞으로도 계속 수많은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게임주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 신주연의 경제백과는 다음에 더 인사이트 있는 정보를 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컨텐츠 있으면 댓글로 많이 의견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